제가 왜 스스로 칼을 들고 자경단, 비질런티가 되었는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십니까? 이 사람은 본인의 입으로 당당하게 나는 계획 범죄자다.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인 네. 느낌 맞아요. 딱 그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나를 세상이 너무 핍박을 해왔다. 모두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살인극을 벌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님 그리고 박경식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경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어떤 분들은 패션 때문에 쓰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 노안 때문에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글씨가. 패션이라고 우기셔도 될 것 아, 네, 같아요. 정말. 그래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휴브리스, 네메시스라고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단어는 들어봤는데 그죠. 사실 휴브리스는 이제 그 오만하다 뭐 이런 뜻이고 그죠. 그렇죠. 네메시스는 뭐 처벌, 응징, 뭐 복수 뭐 이런 약간 거니까. 요즘에 이제 이게 좀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왜 유명해졌냐? 최근에 이제 이 휴브리스, 네메시스를 카메라 앞에서 외친 범죄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네. 시사법률과 함께하는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오늘 편지는 구치소에서 온 편지인데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은 하이라이트를 손홍준 님이 먼저 한번. 이 하이라이트 읽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세상을 마치고 죽어도 진짜 미련 1도 없습니다. 25년 6월 말부터 그동안 마음과 머릿속으로 준비해왔던 복수, 작전명 저스티스를 실로 게시하였습니다. 제가 왜 스스로 칼을 들고 자경단, 비질런티가 되었는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드라마 속 대사 같은. 네, 네. 뭐 어떤 비밀 요원이 작전을 수행했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요. 좀 약간 섬뜩한 느낌도 있고 사실은 이 휴브리스 네메시스를 카메라 앞에 외친 그 영상도 저는 좀 약간 좀 기이한 느낌을 그렇죠. 받았어요. 비현실적이죠. 네, 비현실적인 느낌 네. 맞아요. 딱 그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 사건 처음에 저희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부산 기장 살인 사건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요. 이 사건에 이 편지를 보낸 사람, 지금은 피고인이 된 전직 항공사 부기장 김동환이라는 사람입니다. 49살이고요. 동료 기장이었던 분을 살해했습니다. 한 분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분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그런 이제 일까지 확인이 됐죠. 첫 사건 2026년 3월 16일 오전 4시 반 새벽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였던 A씨를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미수에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전 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경남 창원으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동료 C씨의 자택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신고받은 경찰이 유력한 추가 피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요. 김동환이 그래서 이 건물 진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 만인 3월 17일 울산에 있는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뒤인 3월 24일에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서 그의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휴브리스 네메시스를 외친 거였고요. 네, 그때 저도 그 뉴스에서 이 사건을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다들 궁금했던 게 아니 파일럿인데 굉장히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얻는 직업이고 좋은 직업인데 왜 그런 사람이 자기 상관과 동료들을 이렇게 살해하려고 했을까? 심지어 한 명은 살해를 했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또 계획도 뭔가 철저하게 이 집 저 집 다 주소까지 다 알아놓고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벌어진 사건은 3건이었지만 이제 살생부에는 5명 혹은 6명까지도 이제 적혀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더 이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휴브리스 네메시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뭐 공군 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 때문에 나의 인생이 파멸당했다. 3년 전부터 사실은 계획했던 범행이고 4명을 더 살해하려고 했었다. 라고 이제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받았던 범죄자의 편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획 범죄가 아닙니다. 뭐 우발적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의 입으로 당당하게 나는 계획 범죄자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조금 이제 기이했던. 특히 앞서 언급
한 그 공군사관학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범인 김동환 역시 공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살생부라고 표현된 죽이겠다고 적시한 피해자들, 이들이 모두 다 전 직장 동료들이면서 공군사관학교 선배들이었습니다. 부산에 있었던 공사 선배들. 네. 저는 이제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 때문에 인생이 파멸당했다 이래서 자기 자신도 거기 출신인지는 몰랐어요. 맞습니다. 본인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는 정보병과 소속의 장교로 근무하다가 군 생활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를 50 몇 장을 써서 보냈는데 김동환이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뭐 전기처럼 적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공군사관학교 혹은 이제 파일럿에 대한 꿈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명확히 가졌던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도 4학년 때 신체 검사를 하는데 시력이 0.1 딱 부족해가지고 1.0이 둘 다 넘어야 되는데 1.0, 0.9가 나와가지고 비행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첩보 정보 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로 부임을 하다가 공군 사관학교의 이제 그런 부조리한 군대 문화 이런 것들에 너무 환멸을 느껴서 공군을 전역을 한 거죠? 예, 전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 항공사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전직 부기장이라고 하면은 사건 당시에는 이제 퇴직 상태였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부산에서 2019년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부기장 역할을 좀 하다가 조종사 능력 평가를 이제 꾸준히 받아야 되는데, 이거 조종사는 되게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그런 데서 오는 압박, 그리고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지면서 회사를 나오게 되는데, 김동환의 주장은 내가 회사에서 겪었던,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 받았던 핍박 때문에 생긴 병이다, 이 공황장애가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김동환을 다룬 컨텐츠의 유튜브 댓글들도 좀 이거 진짜 그 항공사 문화의 문제다 이런 댓글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이번 편지만큼은 조금 내용이 길어지더라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이 기저에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살생부를 적는 기폭제가 됐던 거는 네. 부산에 있는 스케줄러 직원과의 갈등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비행 스케줄이 변경이 됐는데 담당 직원이 기장한테만 연락하고 부기장인 이 김동환한테는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직전에 이 스케줄러가 죄송해요, 제가 연락을 미처 못 드렸어요 라고 전화를 했는데 보기장이 거기다가 대고 엄청 크게 이제 화를 냈다라는 거죠. 뭔가 본인은 무시를 당했다 느꼈나 보죠. 기장만 뭐 사람이고 부기장은 사람도 아닙니까? 이제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실수인데 그 전부터 쌓아왔던 부기장에 대한 무시가 이제 거기서 터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김동환이 급작스럽게 급발진을 해버리니까 이 스케줄러가 회사 내부에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김동환이 나에게 욕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김동환이 부산이라는 조직 내에서 약간 관심 대상이 됩니다. 수시 체크 대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 뒤의 상황, 그러니까 그 스케줄러와의 그 전화 통화 한 통화가 왜 살생부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김동환이 적어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면. 궁금하네요. 예. 네. 저의 사장실 진입 시도를 전해들은 운항 팀장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왜 저를 수시 체크에 넣었습니까? 제가 뭐 비행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욕한 적 전혀 없습니다. 부기장은 사람도 아니에요가 욕입니까? 그 스케줄러 무고죄로 고소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면 사건의 진실이라도 파악 후에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내보내려고 수시 체크에 넣습니까? 라고 강하게 맞서고 항의했습니다. 2일 뒤 운항팀장은 장문의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고, 10년 후배에게 전화로 모욕을 당했지만 조종사들 사이에 본인의 행위가 소문날 경우 치명타를 먹을 수 있으므로 일단 저에게 사과를 하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일이 흘러 생각해보니 이렇게 신사적으로 조용히 마무리 지었던 것은 저의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운항팀장은 10년 후배에게 당했다는 모욕을 복수하려 주위 공사 출신 기장들에게 저에 대한 악담과 뒷담화 등 은밀한 공작을 시작했고, 팀장의 상관인 운항상무 제2기장에게 저를 회사를 내보낼 것을 조언하고 건의를 했는지 갑자기 모든 비행평가에서 페일 또는 최저점을 받게 되고,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고 비난 비하하는 것은 부산 조종사 최상부에서 어떤 오더
J가 내려오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에 저는 이 퇴출 공작에 운항상무 J가 지시 내렸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스케줄러랑 전화로 싸우고 나서 스케줄러가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운항팀장이 수시 체크 대상에 넣었고, 근데 사실 그 수시 체크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조종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제 생명줄을 그렇죠. 쥐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함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좀 지켜봐야 된다, 약간 요 정도의 느낌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참고 나를 왜 수시 체크에 넣었냐, 사장실로 달려들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운항팀장한테 막 따지니까 운항팀장은 심지어 사과까지 했다. 스케줄러가 이제 부기장에게 안 했다. 당연히 속상하죠. 내가 부기장이면 속상한데, 다음에 신경 써줘.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다음에는 이 정도 할 일이지 이렇게까지 뭐 작전명 저스티스를 개시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살인극을 벌이고 이럴 정도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조언을 하고 건의를 했는지. 그러니까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했는지 의심을 이제 본인이 그냥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죠. 추측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이랬던 것 같다. 그리고 뭐 항공사 조종사 최상부에서 어떤 오더가 내려왔던 것 같다. 뭐 정확한 팩트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편지를 읽어보면 사실이 몇 개가 있어요. 자기가 그 운항팀장으로부터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추정이고 추측입니다. 그게 뭉뚱그리면 나를 음해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 근거는 뭐냐? 만약에 음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갑자기 왜 나의 비행평가가 최저점으로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사실 객관적인 근거는 아닌 거죠. 자기 스스로의 나는 비행을 잘했는데 나의 평가가 최저점이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종부 최상부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본인이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 사람이 상무 제의인 거죠. 사실 파악과 이후에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어떤 근거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연결짓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나머지 모두는 자신의 개인적 추정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사슬을 만들어서 연결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네. 이 시발점이 됐던 스케줄러와의 갈등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인데요. 사실은 스케줄러의 단순 실수도 내가 부기장이어서, 그래서 나를 무시해서 라고 이제 지레짐작하고 화를 내버렸던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하나 좀 짚어드릴 게 뭐냐면, 네. 전반적인 주장이 뭡니까? 공군사관학교 등 경직된 상하 관계에서 비롯된 부조리와 권위주의, 그렇죠. 예. 여기에 나는 저항을 한다. 네. 그런 문제다. 그렇죠? 그럼 스케줄러와 자신의 관계는 어떤가요? 스케줄러는 약자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문제 제기를 했고 운항팀장에게 알려줬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가 설명이 없어요. 자기가 윗사람의 경직된 권위주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자기는 자기보다 나이 어리고 그렇죠. 힘이 약하고 지혜가 낮은 사람에게는 그러네요. 잘해야죠. 자기 모순이 그대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었네요.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이렇게 뭔가 한 가지 되게 꽂히면 나머지가 다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아예 아무것도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50몇 페이지를 보냈는데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일관적이에요. 이제 본인은 이런 역경을 극복해낸 사람이고 이런 부조리에 반대해왔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세상이 너무 핍박을 해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핍박이라는 게 진짜로 핍박을 했다라기보다는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것을 핍박으로 약간 받아들이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역경을 극복해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왜 인정 안 해주고 이해 못 해주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퇴직을 한 후에 또 하나의 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퇴직을 했는데 또 무슨 갈등 상황이 생길 그런 거리가 있나요? 이제 그 부분도 편지에 적어놔서 뭐 읽어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사와 동시에 더 이상 조종사 생활을 못하게 될 경우 신청하여 수령하는 의료 면장 상실 보상비를 한국민간항공 조종사협회에 공제회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공제회는 불의의 사고나 신체적 문제로 조종사 생활이 끝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처럼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조종사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의료 면장 상실의 경우 1억 5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차에 따라 퇴직 즉시 신청을 했으나 2달 동안 아무 연락도 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2달이 지난 6월 어느 날 보상비 5천만 원 분할 지급 의결 동의서에 사인 후 보내라고 다짜고짜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공제회에 전화하여 왜 5천만 원이냐 그리고 왜 일이 지연되었냐고 따졌더니 보상 규정이 바뀌었다며 위 금액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수령 신청 넉 달 전 부산의 A 기장이 공제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의료 면장 상실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 면장 상실은 보상금의 3분의 1인 5천만 원만 지급한다라는 개정안도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이 의료 면장이라는 게 조종사가 비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될 신체 검사 통과 증명서, 운송용 조종사는 이제 1급을 취득하고 1년마다 신체 검사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네, 이게 그렇군요. 참 공교롭긴 하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민간 항공 조종사가 이 의료 면장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조종사가 못 된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이거 이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었던 거잖아요. 본인도. 자기가 그렇죠. 예, 계속 예. 부어온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회사에서도 이렇게 함께 네. 넣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김동환이 퇴사했을 시점에는 몇 개월 전에 이 규정이 변경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네. 정신적인 이유로 의료면장을 발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그 3분의 1인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제도를 바꾼 공제회 회장분이 네. 김동완에게 피해를 입은. 결국엔 보상금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 사실은 뭐 그런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소송을 하죠. 뭐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이제 판결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소송도 하긴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네, 소송을 했습니다. 김동환의 주장은 이건 부당하니까 원래대로 1억 5천만 원 나에게 지급해라 라는 주장이었고요. 공제회에서는 실제 공황 장애인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부당한 청구로 보여지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은 바뀐 규정대로 5천만 원 지급하라. 그런 건데 양쪽 모두가 이제 일부 패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동완은 이 소송을 했지만 소송을 통해서 더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고 본인이 더 억울하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김동완은 이게 우연이 아니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파벌, 일단의 무리들, 그 파벌이라는 건 이제 공군사관학교 파벌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그 스케줄러, 뭐 운항팀과의 이제 갈등이 있었을 때 수시 체크 대상자로 자기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 수시 체크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이 누구냐? 운항팀장. 자기의 공군사관학교 10년 선배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제회장으로 선출된 분도 자기의 공군사관학교 선배이면서 같은 부산의 기장 출신인 사람. 그들이 나를 응징하기 위해서, 나를 혼내기 위해서 벌인 일들이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본인만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김동완은 본인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김동완의 인생에서. 김동완이 부산에 들어오기 전에 그 대한항공에 이제 조종 훈련생으로 뽑혀가지고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대한항공에 조종 훈련생으로 갔을 때 미국에서 이 사람이 고열에 시달리는 질병을 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엄청 아팠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이면은 이제 그냥 포기하고 돌아올 텐데 자기는 이제 그걸 다 견디고서 모든 훈련을 수료했다라고 적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조종훈련생 14명 중에 12명을 대한항공이 뽑았는데 안 뽑은 2명에 이제 자기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자기는 좀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조종사 그 훈련생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조종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필기 검사, 면접, 신체 검사 합격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채용하기 전에 훈련생으로서 본인이 훈련비 다 부담하고 맞아요. 네. 그러면 대한항공 조종사 훈련생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하지만 신분은 대한항공 직원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다 자기의 돈을 내고 미국에 가서 조종사 교육을 받고 민간 조종사 자격을 획득하고 돌아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대한항공 조종사로 다시 채용되려면 또 다른 관문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던 사이에 아시아나항공에서 그렇죠. 경쟁사니까 대한항공 그 훈련사 제도를 통해서 조종면허를 획득한 사람들을 갑자기 이제 그 항공 수요가 폭증하면서 스카우트를 하게 돼요. 아. 그래서 이 조건도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시아나로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나가 뽑을 때 또 가가지고 자기는 인간 승리를 나름 이루었다. 그때도 부기장이어서 기장이 부기장을 무시하고 뭐 이런 부조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잘 견디면서 지내고 있었다. 근데 3년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을 또 편지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문제가 끝이 없이 일어나긴 하네요. 네, 주변에 일이 많이 일어나기는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히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지 않나요? 아, 저도 제 인생이 너무 굴곡이 많아가지고 듣다 보면 그러니까. 저도 별짓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네. 분들 아마 한 분 예외 없이 아니 그 정도의 굴곡이나 역경은 나도 있었어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요. 뭐 인생이 쉽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렵거든요, 인생이 진짜. 그럼요. 아휴, 네. 아시아나 부기장 3년 차에 들어서던 2009년 12월, 저는 갑자기 두통과 오한, 몸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신까지 잃게 되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주입하여 겨우 뇌암 낮추고 생명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뇌 척수액과 혈액들을 미국 메이오 병원에 보냈고, 검사 결과 제 병은 미국 애리조나주 풍토병인 콕시디오이데스 마이크시스 진균성 수막염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병은 미국 애리조나주 도시와 사막 등에 만연해 있는 곰팡이 초미세입자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와 발병하는 병입니다. 2009년 제가 힘든 비행 스케줄과 회사 파벌들 사이에서 스트레스, 그리고 중동 항공사로 이직 준비까지 굉장히 몸을 혹사하게 되었고, 또다시 면역 상태가 최악으로 안 좋아지자 무려 3년이나 잠복해 있던 곰팡이가 활동을 시작하고, 게다가 그 곰팡이가 뇌로 간 것이었습니다. 뇌압이 오르고 머리가 폭발하고 뇌신경이 눌려 죽을 뻔한 그 죽음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잠깐 조종 훈련사 그거를 받았다고 했을 때 고열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갖고 있는 채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뇌수막염 같은 게 이제 터져가지고 보니까 그게 그때 걸렸던 풍토병이 한국에 와서 스트레스나 이런 게 쌓이니까 재발이 됐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도 보잖아. 역경이 어쩜 그렇게 운이 없는 불운한지 억울한 일들 당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접한다면 얼마든지 그분께 공감해 드리고 어떻게 지원해 드리거나 할 텐데, 맞아요. 이 사람은 그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요. 도저히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건데, 맞아요.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풍토병과 관련된 진전에서 뇌수막염 얘기가 나오잖아요. 뇌수막염이란 게 뇌로 가는 이제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혈류가 이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문제, 그 다음에 환경적 문제, 이런 부분들과 이 뇌수막염이 조합이 되었을 때 특히나 이 감정 조절, 또 사고작용에 있어서 뇌 자체의 어떤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형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뇌수막염 관련된 여러 이제 그 의학 임상 보고서들 중에도 보면 진균성 수막염 환자들 중에서 우울증 증상이 그전에 없었는데 나타났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성격이 그전과 달리 변화했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어요. 딱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하진 못하지만, 특히 증상이 심할 때 갑자기 정신을 잃는 에피소드, 이런 게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이 또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도 뭐 불안증, 과각성 상태, 혹은 이 사고작용에 있어서도 편집적인 사고라고 하거든요. 한쪽에 꽂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음해를 가하려고 하고
혹은 나에게만 자꾸 불운이 생기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망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난 경우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인은 그 편지에 자기가 이제 그거를 극복해서 부산에 간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써놓고 있지만 그런 후유증이나 PTSD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조종사라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직업으로 다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맞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런 그 비행기 조종사의 정신적인 문제가 조금 사고의 원인이 됐던 케이스들이 좀 있었을까요? 꽤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네. 1982년에 일본 항공이죠. JAL 항공 350편 추락 사고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사 결과는 뭐냐면 이 기장의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다. 기체 결함이란 게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참극이 있습니다. 2015년에 발생했습니다. 독일 소속의 이제 저먼윙스 9525편 항공기가 프랑스 알프스 산맥 지역에서 레이드에서 사라져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극강하 추락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기체를 찾았어요. 이 저먼윙스라는 게 독일 루프트한자가 대형 항공사잖아요. 루프트한자 산하에 있는 적항공사예요. 네. 그 여기에 이제 9525편의 부기장이 그 전에도 심각한 우울증 또 정신 불안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탑승을 했고 이것도 부기장이네요. 네. 그 비행 중에 기장이 긴 비행이다 보니까 잠시 화장실에 갑니다. 그 순간 부기장이 조종실의 문을 안에서 잠가버려요. 어머. 기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서 의도적으로 고도를 낮춰서 알프스 산맥에 고의적으로 충돌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탑승객들 150명 네. 전원이 사망을 하는 어머. 참극이 생기죠. 이 사고 때문에 그 저먼윙스뿐만 아니고요. 국제항공기구에서 룰 오브 투라고 반드시 이 조종실 내에는 2명이 항상 상시 있어야만 한다. 라는 그런 이제 규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기장이나 부기장 등의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여러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장, 부기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신체 검사 계속해서 귀찮을 정도로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을 의무화하는 제도 각국이 도입하고 각 항공사가 채택하고 있죠. 사실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네요. 네네. 듣다 보니까. 보면은 어쨌든 그가 편지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처럼 뭐 공사 출신들이 파벌을 만들고 실제로 항공사에서 뭐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부조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장과 부기장 간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팩트일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동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굉장히 불안감이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사람이 얼마나 멘탈 관리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편지에 드러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네. 평가 당일 제주도에 태풍주의보 상태였고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날이라 이런 날 루트 체크하는 것도 의문스러웠지만 평가에 임했습니다. 이날 평가관은 당시 악명 높은 공사 출신 B 기장이었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에 착륙 직전 순간 불안정해지자 B 기장은 정상적인 조종관 이양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스로틀, 엔진 출력 조절 레버를 최대 출력 상태로 확 밀어 올려 고라운드, 착륙 취소, 복행 모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2번 모두 착륙을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결국 인생 최초로 비행평가 페일, 시험 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B 기장은 제가 비행을 굉장히 수준 이하로 못했고 거의 미친 조작을 했다고 공사 출신 패거리들에게 알렸고 2022년부터 새롭게 팀장이 된 또 다른 C 팀장이 제 루트 체크 재평가를 위해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3번째 비행 중 수도권 진입하여 강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C 팀장은 관제사의 지시사항을 잘 이해도 못하고 스스로 불안했는지 계속해서 한국말로 ATC 교신을 3번이나 반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팀장이 ATC를 3번이나 반복하는 바람에 시간적으로 지체가 되어 결과적으로 항공기가 강화하였어야 할 지점에서 고도가 높아져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수동 모드로 바꿔 급격히 고도를 낮춰 나갔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화가 나고 동요되다 보니 집중력이 순간 떨어져 지정받은 고도보다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고도 침범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이것을 꼬투리 잡고 관제사가 그냥 넘어갔어도 너는 회사 내부적으로라도 처벌을 가할 것이다 라며 고래고래 날뛰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고 동요가 돼서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제 본인이 실수를 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워낙에 전문 영역이고요. 이거 실제 맞는지 팩트 체크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김동환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가 국내 최고의 항공사 두 군데에서 비행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병만 없었다면 계속 해나가고 나보다 훨씬 실력이 뒤떨어진 자들이 나를 평가하고 비행 성적을 페일을 시키고 최저점을 준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문제는 뭘까? 저 멀리 그 어려운 비행 훈련 과정 우수한 성적으로 병을 이겨내면서 획득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선발되지 않았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 부분 한번 소동주님이 좀 읽어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과거로 가는 거네요. 나같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왜 인정을 못 받지? 어디부터가 문제였지?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죽기 살기로 수료하고 돌아온 사람을 신체에 이유도 없는데 그대로 쫓아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애초 미국 훈련 시작 전부터 저는 이미 퇴출 대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행학교는 대한항공 측에서 14명의 훈련생이지만 TO는 12명이므로 2명 잘라라 라는 명령을 받았고 한 명의 동기는 한 달 만에 퇴교되고 집으로 갔고 나머지 한 명이 저였던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애초 지목한 것은 그 항공대 출신의 담임 교수인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제가 공사 출신이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경계하던 교수. 항공대에 가서 소지품 반납하러 갔을 때 그 교수는 저에게 어떠한 동정이나 인간적인 아쉬움도 표하지 않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간 출신 조종사들은 저와 처음에 모를 때는 잘 지내고 비행도 같이 잘 다니다가 얼마 후 제가 공사 출신인 것을 알면 표정이 싹 바뀌더니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한편 회사 내 공사 출신 모임에서는 제가 군에서 비행 안 했으니까 우리 식구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도 저도 속하지 못하는 완전한 아웃사이더였고 제 인생 최대 실수는 사관학교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만 공사였으니까 자기를 좀 거기 이제 에피소드가 못 있어요. 받게 뭐냐면 봤다. 미국 가기 전에 항공대에서 또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 항공대 훈련장이 있잖아요. 비행 훈련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항공대 교수하고 조종 전문가들이 이제 훈련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본인 생각은 내가 공사 출신이라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나 보다 라는 게 조금 있었나 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탈락이 되니까 이게 아마 이미 한국에서 그러한 식의 오더를 받은 거 아니냐. 나는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작정한 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인식의 배경을 보면 처음부터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나은 시력 0.1 부족해서 조종사가 못된 부분들 객관적으로 봐도 불행이 겹쳐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네. 어떤 조직에서도 계속 소수자의 자리를 네. 가고 있긴 하네요. 그것도 병도 그렇죠. 네. 병에 걸린 것도 그렇죠. 그렇고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만 극복할 수 있는 건 극복하고 문제 제기할 건 문제 제기하고 싸울 건 싸우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게 이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김동환의 경우에는 어쨌건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수가 없어 라는 강한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 분명히 원인을 찾아야죠. 우연이거나 혹은 자기도 어느 정도 일정 책임이 있거나 뭐 선택의 결과이거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누구냐? 손에 딱 잡힌 게 바로 공군사관학교 그 출신들. 이 사람의 편지 내용을 보면 공군사관학교를 쓰레기로 표현을 해요. 쓰레기? 예. 모든 과정이 다 배울 거 하나 없고 선배들은 모두 다 폭력과 이상 성격자들이고 자기만 정상인 것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제가 누구보다도 김동환을 잘 이해할 거예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컸으니까. 저도 경찰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속은 줄 알았거든요. 어. 팜플렛은 막 멋진 축제 사진에다가 뭐 조국 네. 정의 명예, 뭐 거기 가면 정의롭게, 공정하게, 명예롭게 뭐 이런 멋진 경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한 건 신병교육 훈련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냥 체육관에 몰아놓고 모판 같은 거 하나 주고 네. 지급품을 입고 가서 배정받은 자리에 자면은 갑자기 새벽 2시에 웽 하고 일어나라고 하고 한쪽 발에 기동화 한쪽 발에 운동화 신고 5분 안에 집합. 짝짝이로요? 네. 왜 짝짝이로 자다가 싫어하는 일어났는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 묻지 마세요. 그런 거지. 아. 합리와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가면 맞겠네요. 이거 묻지 마세요. 크게 한 대 맞겠네. 그렇게 가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계속 그 왜요? 중에, 네? 120명 왜요? 중에 한둘이라도 그 지시들을 안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지시사항을 위반했으니 너희 모두가 그치. 공동 책임을 진다 하고 군장 메고 뛰고 그렇게 내가 그런-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구나. 환경에 시작을 예. 하고 저는 어디까지 했냐면 콘크리트 바닥에 대가리 막아하고 처음에는 말의 속도로 뛰어 대그락 여기 너무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포니 그 당시 이제 포니 자동차의 속도로 달려 그때 뭐 프레스톤가 뭐 새로 나온 자동차 있어요. 그건 되게 빠르니까 이러한 환경에 이렇게 뭐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김동환이 느끼는 게 뭔지 알겠다는 그렇죠. 아니, 네, 거기다 선생님 너무 그 아시겠어요. 교수님 이거는. 중에는 수업 시간에 음담 패설만으로 1시간 다 때우는 교수도 있었어요. 어머 미친 거 아니야? 경찰대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너무 자괴감을 느끼 이게 뭐냐. 그렇지만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해서 살인범이 됩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한 무분별한 사관학교식 혹은 군대식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바꾸고. 그러니까 김동완의 그 주장 또는 그 댓글에 달린 공군 사관학교 문제, 오케이. 뭐 항공사의 문제 고쳐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살인의 변명이나 이유와 동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이 김동완을 다룬 유튜브 컨텐츠의 댓글들을 보면은 이제 그 항공사에서 일했던 분들이 다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공사 출신들의 문제가 실제로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기장과 부기장 간의 문화가 실제로 문제가 부조리가 엄청나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있는 거고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살인을 저지른 김동완이라는 사람은 따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 거죠. 부조리한 문화는 고쳐나가는 게 맞는 거고 맞아요. 그럼요. 그게 김동완의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김동완의 경우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이런 정신적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이제 조그맣다가 점점 쌓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미리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었을까요?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 거죠. 김동완 개인을 위해서보다도 결국 피해자가 되신 분들 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알았잖아요. 수시 체크 대상으로도 올렸고 어쨌든 여러 가지 점검해서 페일도 시켰고 하면서 이 김동완 문제가 있네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리조나에서 걸렸던 풍토병이 3년 만에 발병해서 증상을 보이는 것도 확인됐으면 공제회든 항공사든 좀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서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 항공조종사였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당신의 건강 상태가 이러이러하니 다른 길로 좀 전환하는 게 좋겠다라고 도와주고 했다면 좀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다면 이런 비극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강하게 드는 대목인 거죠. 그러게요. 이 김동완의 이제 범죄를 결심하는 그 순간을 정리한 편지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다 이 마지막 편지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을 했길래 단체로 괴롭히고 조종사 생명까지 끊고 병가도 안 주려 한 데다가 또 이렇게 퇴사 후에도 주장까지 일부러 바꾸면서 주기로 되어 있던 보상금도 안 주려 하는가. 그렇게 정신적 분노와 고통 속에서 매일 밤 줄담배 피며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며 약해져 갔던 제 복수의 의지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고 다 제거하고 당당하게 법에 따라 사형을 받자라고 굳게 다시 결심하게 됩니다. 이로써 애초 복수 인원은 5명이었으나 이때부터 A 기장까지 총 6명이 제 살생부 리스트의 최종본이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이 나온 2025년 6월 말부터 그동안 마음과 머릿속으로 준비해왔던 복수, 작전명 저스티스를 실로 게시하였습니다. 제가 왜 스스로 칼을 들고 자경단, 비질란테가 되었는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작전면 저스티스라는 게 이제 정의잖아요. 저스티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자경단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다른 회차에 비해서 이 편지를 좀 길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걸 보신 분들께서 김동완이 비질란테가 되었는지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은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제일 공감이 안 되는 포인트는 김동완이 살생부에 적어놓은 6명 중에 직접적으로 김동완한테 피해를 끼친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했다라든지 이런 게 50몇 장의 편지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50장을 썼는데 없으면.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 김동완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나를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을 거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걸 거니까 라는 걸로 지금 다 살생부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이 그가 왜 비질란테가 되었는지 공감이 되냐고 물었는데 저는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다. 제가 무수한 대중 강의를 하면서도 늘 여쭤봐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다 손드나요? 어쩌다 한 분 정도 드시고 대부분은 안 드세요. 아, 정말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저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 최소한 몇 번 이상은 다 듭니다. 다들 하는군요. 그럼요. 음. 때로는 그가 정말 사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 나한테 그렇게 부당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맞아요. 자기를 할 뿐인데.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다가 누군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는 돌아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하고 있네. 인간은 누구나가 나도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언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게 인생이에요. 네. 본인의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좋지 않은 방향성이잖아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럼요. 본인의 인생은 없죠 이제. 아, 그러겠네요. 평생 교도소 네. 안에서 보내야 될 테니까요. 본인의 인생보다는 억울하게 희생되신 피해자분들, 그 다음에 고인의 유족들, 이분들께 조그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반성하고 후회하고 사실은 내가 이 긴 글 모두가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인정하고 아, 그랬으면 그래야만, 너무 좋겠다. 그래야만 조금의 위로라도 되겠죠. 그렇죠. 꼭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스터리를 읽다로 찾아왔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첫 시작이. 트릭들의 현장을 맨 앞에서 그냥 공개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수학교사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완벽한 문제가 설계되기 시작합니다. 뭐지? 뭐지? 아, 도대체 뭘 한 거야? 반전과 아주 치밀한 배치. 용의자 X의 헌신만큼은 읽으셔야 현 동시대를 살았다라고 하지 않을까?